안녕하세요, 배순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음악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요,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의 북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클락스데일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블루스라고 불리는 음악이 아주 예전에 탄생을 했거든요.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창조한 음악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에만 강제로 간 게 아니에요. 브라질에도 강제로 갔죠. 그 음악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삼바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쿠바에도 강제로 갔습니다. 그 음악을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손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아니고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음악이 바로 손이라는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시너스 죄인들은요, 이 블루스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끝내주는 오락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스를 몰라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하지만 블루스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훨씬 더 짜릿한, 영화의 한 초반 정도가 지나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흥분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영화적 배경은 1932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락스데일이고요.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 이 둘이 첫 방문이 아니에요. 이곳 출신입니다. 이 둘이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카고에서 갱단 생활을 하다가 뭐가 잘 안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둘은 여기에 이제 주크 조인트라는 거를 개장하고요, 이곳에서 술을 팔아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핵심 단어가 4개나 나왔습니다. 4개나. 스모크와 스택, 주크 조인트, 술, 아까 말씀드린 블루스, 이렇게 4개가 나왔거든요. 먼저 이 형제의 이름 스모크와 스택은요, 블루스의 전설입니다. 하울링 울프의 1956년 곡 스모크 스택 라이트닝이라는 곡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 뭐냐면요, 스모크 스택 라이트닝, 증기기관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뜻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이 둘이 시카고 출신이다라는 거를 이 둘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설명드리면요, 1900년대부터요, 미시시피 델타를 비롯해서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이 북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아까 1914년에 있었잖아요. 군수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북부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미시시피에 살던 흑인들 사이에 소문이 도는 거죠. 야, 지금 시카고에 일자리 많대. 그래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북부, 정확하게는 시카고로 떠나게 됩니다. 뭘 해도 여기 미국 남부보다는 낫겠지. 왜냐? 미국 남부는 흑인 노예제가 폐지됐어도 여전히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블루스 음악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 남부 한정이던 이제 미시시피 델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블루스라고 해요. 시카고는요, 당시 이제 미시시피 델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 초현대적 도시였어요. 미국 남부에서 쓰던 어쿠스틱 기타로는 대도시의 소음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버리고 전기 기타를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리듬 앤드 블루스는요, 곧 일렉트릭 블루스예요. 전기 블루스. 지명을 그대로 따서 시카고 블루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금주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죠. 역사상 가장 멍청한 법이라고 불립니다. 왜? 술 끊으라고 해서 인간이 술을 끊어요? 안 끊잖아. 근데 이게 1932년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주법이 끝나기 바로 1년 전이에요. 여전히 금주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술로 인한 폭력을 예방한다, 뭐 짐작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금지했다고 해서 인간이 술을 끊을 리가 없죠. 네. 금주법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되죠? 밀주가 성행하겠죠. 몰래 만들 수 있는 밀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금주법 시대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음주 소비는 400% 증가. 금주법 했는데 증가했어. 네. 범죄율, 아까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범죄율은 25% 증가. 범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범죄가 더 증가했어. 그래서 역사상 가장 멍청한 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밀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거 불법이잖아요. 범죄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마피아라고 불렀죠. 이 마피아가 모든 걸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미국의 이 1919년, 그 다음에가 1920년이잖아요. 1920년대는 보통 The Roaring 1920s라고 불러요. 포효하는 2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던 호황기였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이. 이 중심에 있었던 산업이 바로 이
마피아의 밀주 산업이었다. 이 영화의 배경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성공을 좇아서 1920년대쯤에 아마 시카고로 갔겠죠. 스모크와 스택이. 그래서 밀주 사업을 하는 마피아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크 조인트를 세우고요. 술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술을 팔려고 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백인에게 파는 게 아니에요. 흑인에게 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 델타 슬림을 연기한 배우 델로이 린도의 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흡혈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다. 흑인 공동체의 자원을 착취하는 외부 세력을 뜻한다. 또 이 영화는 공동체가 내부에서 붕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자기 파괴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짐보다 중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지배계층의 어떤 억압, 이때 당시 사회를 보면 그죠? 백인 계층이겠죠. 백인 지배자 계층의 억압 속에서 피지배계층의 화살은요 어디로 향합니까? 서로를 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권력은 자신의 위치를 훨씬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다질 수가 있죠. 한마디로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영화에서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이 농장 화폐 받지 마라. 이거 언제 쓰레기 될지 모른다. 진짜 돈만 받아라. 그러다 망해하니까 다른 형제가 말하죠. 죽도록 일하다 온 사람들인데 좀 봐주자. 이러면서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지배계층끼리의 갈등 구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다. 영화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짐 크로법이 여전한 시절입니다. 이때는 흑백 분리법입니다. Separate but equal. 분리되었으니까 평등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거주할 수 없었고요. 영화의 주요한 배경이 그래서 주크 조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크 조인트는요 당대 유행한 흑인 전용 술집이에요.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제 샘이라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지망생인데 다른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주크 조인트는요 흑인들이 잠시나마 숨 쉴 수 있었던 공간. 이 모든 이야기가 로버트 존슨이라는 블루스 뮤지션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대략의 스토리가 이래요. 뭐냐면 소문에 따르면 로버트 존슨한테는 음악적 재능이 없었어. 하지만 교차로에서 악마와 만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음악적 재능을 얻었다. 왜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막 기타를 막 미친 듯이 잘 치는 거예요. 악마가 그의 영혼을 가져갔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다. 이 스모크와 스택의 조카 세미가요. 바로 이 로버트 존슨에게서 영감을 얻은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미는 태어나서 클락스데일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시골을 벗어난 적이 없는 10대 소년인데 블루스 연주와 노래에 재능을 보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빠가 목사님이야. 악마와 너무 오래 춤을 추면 언젠가 그 악마가 너를 따라 집으로 올 거야. 그럼에도 이제 세미는 이 블루스가 너무 좋은데 결국 스모크와 스택 이제 삼촌이거든요. 말 그대로 삼촌이 세미를 이 주크 조인트 무대에 결국 세우죠. 결국 이 세미의 강렬한 블루스가 기어코 악마를 불러들입니다. 뱀파이어를 불러들이고요. 여기 주크 조인트에서 피의 사륙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 모든 대중음악의 기원에 블루스가 있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니까 여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오는 노래가 I Lied to You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영화 감독이 루드비 고란손이죠. 굉장히 유명한 흑인 뮤지션이 있어요. 라파엘 사딕이라고. 라파엘 사딕하고 둘이 같이 만든 음악입니다. 음악 멋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마무리는 이제 블루스의 역사를 그대로 따르는데요. 미시시피에서 시카고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된 세미가 여전히 이제 블루스 클럽에서 블루스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거 연기하는 사람은요 배우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시카고에 갔을 때 직접 뵀어요. 심지어 실제 블루스의 전설 버디 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버디 가이. 이분이 노인이 된 세미 연기를 맡았습니다. 일단 다큐멘터리 한 편 추천드릴게요. 영화 초반에 보면 세미 일행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흑인 죄수 무리가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미국 수정헌법 13조라는 게 있는데요. 남북전쟁 이전에 존재한 노예제도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경제체제예요. 그런데 남북전쟁으로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약 400만 명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남부의 경제가 이 노예 산업으로 노예 노동으로 일궈내던 남부의 경제가 당연히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숙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숙제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남부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권력의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제목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의 예외적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다큐멘터리 속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남북전쟁 이후에 수많은 흑인이 조금 전에 그 영화 속 장면처럼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감옥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노예 상태였던 흑인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뭐냐면은 범죄자를 제외한 모두가 자유의 몸이다. 즉 범죄자는 예외로 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요, 다시 실질적인 어떤 노예 상태로 되돌아간 거죠. 흑인이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도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보내졌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사소한 죄목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요, 남부 경제 재건이라는 목적에서 찾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이 감독이 라이언 쿠글러잖아요. 영화의 이 리듬을 구성할 때 메탈리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메탈리카 아시는 분? 영화를 통해서 나는 델타 블루스의 단순하기 때문에 깊은 본질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메탈리카의 위대한 곡처럼 강렬한 대비, 극적인 변화, 필연적이라 할 결론 같은 것들을 원했다. 예를 들어 메탈리카의 원입니다. 하나. 이런 곡 들어보면은 거의 처음에는 이지 리스닝 솔로처럼 시작한다. 아주 쉽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듣기 편하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이거다. 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당 등당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래가 완전히 미쳐버리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동시에 항상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느낌 같은 게 있다. 이 원이라는 곡을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떠올렸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메탈리카의 드러머가 라스 울리히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실제 드러머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에 보시면 KKK단 리더 호그 우드가 이 클랜과 함께 주크 조인트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내뱉거든요. 클럽 주크,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클로징. 크리스 록이라고 흑인 배우이자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스탠드업 쇼에서 했던 말이에요. 래퍼 제이지 아시죠, 여러분? 뭐 비욘세 남편이긴 하지만 래퍼로서도 뭐 위대한 인물이죠. 이 래퍼 제이지의 곡 중에 앙코르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크리스 록의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클로징을 인용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델로이 린도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흑인 커뮤니티 내의 분열과 자기 파괴적 폭력에 대한 것이다. 이 크리스 록이 이 스탠드업 쇼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흑인들 사이에 뭔가 벌어지고 있다. 흑인도 흑인을 싫어한다. 흑인 사회의 내전 같은 건데 흑인에는 두 부류가 있다. 이거는 크리스 록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블랙 피플, 진정한 흑인들이 있고 니거들이 있다. 이거 사실 욕이죠. 그리고 이 니거들 좀 사라져야 된다. 크리스 록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무식한 니거들이 뭘 하려고 해도 다 망쳐버립니다. 클럽을 열어도 3주를 못 간다. 개장 파티 거하게 했다가 그랜드 오프닝, 바로 거하게 폐업한다. 그랜드 클로징. 이 니거들 보고 있으면 나도 KKK에 가입해서 총 쏴버리고 싶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었어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따온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인 사회의 어떤 억압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그 지배계층의 억압 때문에 벌어지는 약자들끼리의 다툼, 이런 것들도 뭔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정신 나간 영화예요. 진짜 매력적인 혼종 같은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시너스 죄인들의 음악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음악 영화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